자, 3교시 수업 들어갈게요. 자, 우리 그 1교시에는 우리가 학습의 어떤 개념을 잡아보면서 그 학습의 특성을 좀 살펴보고 2교시 거치면서 학습의 이론 중에 하나인 행동주의 학습이론, 그래서 고전적 조건화 학습 이론과 수단적 혹은 조작화 조건적 학습 이론을 좀 우리가 봤죠. 그 다음으로서 뭐 이런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 대해서 좀 약간의 비판을 가하면서 생겨난 학습 이론이 있어요. 인지주의 학습 이론. 일명 그 독일의 그 베르트하이머 그 학자로 시작된 게슈탈트 심리학으로서 일명 형태 심리학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발전이 된 게 이제 인지주의 학습 이론이에요. 그래서 톨만이라든가 켈러, 레빈 등이 좀 발전시킨 학습 이론인데, 이 인지주의 학습 이론은 뭐냐면 일단 전체적인 맥락에서 좀 통찰을 해야 되는데, 행동주의 학습을 보게 되면 어떤 단편적인 행동들, 단편적인 어떤 사건들, 거기에 따른 행동에 대한 너무 집착을 하고 있다. 그걸 보고서는 뭔가 판단을 한다. 즉 표출된 외형적 행동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고 비판의 시작이 된 게 이제 인지주의 학습 이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지주의 학습 이론의 결론은 뭐냐면, 전체적인 이러한 요소들의 그 관계가 성립이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어떤 전체적인 맥락에서 통찰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베르트하이머의 그 형태 심리학을 보면 그 하나하나 조각조각의 모임이 전체가 이루어졌을 땐 그 하나하나 조각조각의 모임의 것과 전체와 동일하지 않다, 다르다, 이게 다 모여지면 다른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가 형태 심리학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일단 그 인간의 내적의 인지 과정을 갖다 중요성을 생각하시면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내적 인지 과정, 뭔가를 지각하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보신 거고, 여기에 있던 그 키워드는 전체적인 맥락에서 항상 살펴봐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지주의 그 학습 이론의 특성을 보게 되면 자발적이에요. 상당히 자발적이에요. 우리가 그 고전적 조건화하고 또한 그 수단적 조건화 그것도 보게 되면은 고전적이 상당히 수동적이고 수단적 조건화가 비교적 능동적이라고 하지만, 이런 행동주의 이론에 비교되면 둘 다 어떤 그 행동주의 학습 이론은 주어지는 환경에 비교적 수동적으로 반응되는 그런 환경이 주어져야지만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인지주의 학습 이론은 모든 것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가지고 완전 능동적이다. 그러니까 행동주의 학습 이론은 상당히 능동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이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 행동주의 이론들을 보면 문제 해결이라기보다 어떤 그거에 대한 그 학습, 반복적인 학습, 강화도 마찬가지고 학습적인, 반복적인 하다 보니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 알게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인지주의 입장에서는 문제 해결을 위한 하나의 정보 처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새로운 학습을 또한 세 번째로선 학습 내용의 재구성을 해요. 재배열을 하죠. 그래서 완전히 다른 이야기를, 다른 걸 꺼내내는 그런 어떤 창의성이 이때 이제 발휘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전체적인 맥락에서 요소 하나하나 그냥 더해서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게 되다면 그 학습 내용이나 이거 요소들을 재구성해서 재배열을 하다 보면 새로운 문제 해결을 위한 것을 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인지주의 학습 이론에는 일반적으로는 그 통찰 학습 이론과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여기서 우리는 그 통찰 학습 이론과 어떤 정보 처리 학습 이론, 이 두 가지가 상당히 대표적인 이론이라서 두 가지만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인지주의 학습 이론의 통찰 학습 이론인데, 이 통찰 학습 이론도 마찬가지로 톨만, 아까 얘기했듯이 형태 심리학 현대 심리학이 발전하면서 톨만과 켈러가 그걸 좀 더 발전시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먼저 이것이 톨만의 잠재 학습 이론에 의해서 언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런 미로가 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쥐를 갖다 놓고 미로를 갖다 놨는데, 이 미로를 실험을 하면서 세 가지 집단을 나눴습니다. 첫째 집단은 완전히 통과가 됐을 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좌측에 스타트를 시작해서 우측 하단에 보면 푸드 박스가 있죠. 여기 음식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첫 번째 집단은 그 음식물이 없어요. 이게 첫 번째 집단은 노 푸드 리워드, 보상을 안 준다라는 거죠. 우리가 행동주의에서 보게 됐던 강화가 없어요. 보상이 없습니다. 두 번째 집단은 뭐냐면 레귤러 리워드, 갈 때마다 음식물 박스에 음식물이 있는 거야. 보상이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다라면 보게 되면, 자, 1번 집단과 2번 집단, 처음엔 하다가 어느 정도 되니까는 바로 한 서너 번 지나면서부터는 차이가 벌어지기 시작하죠.
그래 나중에 이 정도로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렇죠? 많이 벌어졌죠. 즉 1번 집단, 보상이 없는 집단과 보상이 있는 집단과 차이가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됐어요. 요것만 봤을 때는 어떤 그런 보상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는데, 이 톨만의 잠재학습 이론은 뭐냐면 여기서 세 번째 집단을 하나를 만들어요. 처음에 이 10번까지는 보상이 없었어요. 그렇죠? 자, 11일차 되던 해 No food reward until day 11이잖아요. 그러니까 11일차 되기 전까지는 뭐야? 보상을 안 줬죠. 그 다음 12일차서부터 보상을 주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보상을 줬더니 갑자기 뚝 떨어진 거야. 오히려 세 번째 집단보다 더 뭐했다? 자, 좌측의 이미지를 보게 되면 에버리지 에러예요. 자, 그런데 세 번째 집단을 보게 되면 세 번째 집단은 다르다라는 거죠. 이 세 번째 집단은 처음에 이것도 보상이 없이, 그러다 보니까는 첫 번째 집단처럼 노 푸드 리워드와 큰 차이가 없었죠. 그래프상으로. 그러나 이 11일차, 12일차 돼서는 좀 달라지는 현상이 벌어지는 거죠. 완전히 오히려 두 번째 집단보다 레귤러리 리워드, 보상을 줬던 어떤 강화를 했었던 그런 집단보다도 더 에러가 줄어드는, 에버리지 에러가 줄어들었죠. 확 줄어들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줄어든다. 이게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뚝 떨어진 거예요. 한 번에. 그럼 이게 뭐냐? 뭘 의미하느냐? 그동안 그럼 이 쥐는 그 미로를 다니면서 학습이 전혀 없었던 거는 아니었다라는 사실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동안에는 보상이 없어서 어떤 액션을 크게 취하지 않았던 거였지, 보상을 갑자기 줘버리니까 이 1일차서부터 11일차 사이에 이 11일 동안에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거죠. 즉 그 미로를 갖다 쥐는 그 지도를 인지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상을 주자마자 바로 오히려 두 번째 집단보다도 에러 발생률이 훨씬 더 떨어졌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톨만은 잠재학습 이론이 뭐냐면 잠재적으로 학습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다만 그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는 그 수행의 한 과정이었을 뿐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학습은 이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강화에 대해서 그렇게 너무 비중을 두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강화 없이도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서는, 스키너의 행동주의 학습 이론에서는 강화로 인하여 어떤 컨트롤을 통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학습을 확실하게 일으킬 수 있다라고 상당히 강하게 강조한 반면 톨만의 잠재학습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잠재적으로 학습은 이루어지고 있다. 다만 그 보상에 의해서는 확실히 그걸 증빙을 우리가 하지 않았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톨만의 잠재학습 이론인데, 이것처럼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되기 시작하면서 이 인지주의 학습 이론이 발전이 되면서 어떤 켈러는 또한 이런 실습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즉 뭐냐면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그 전체적으로 어떤 그 문제 해결을 과정을 해가는 거죠. 주어진 문제를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죠. 그 미로를 전체적으로 이제 이해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푸드박스가 어디 있는지, 음식물이 어디 있는지를 아는 거고, 입구에 시작해서부터 어느 쪽에 있다는 걸 아는 거. 이걸 후각으로 쫓아가거나 뭘 쫓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걸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분석해서 재구성해서 재구조함으로 생기는 인지구조의 변화 과정의 이제 인지주의 학습 이론이라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거를 다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냐. 왜? 그 미로를 바꿨어요. 똑같은 미로가 아니라 이 미로를 살짝 그 입구 자체가 들어가는 입구 자체를 바꾸는 거예요. 미로 전체적인 걸 바꾸는 게 아니라 뮤직박스는 그대로 놔두되, 푸드박스는 그대로 놔두되 스타트 지점을 바꾸게 되면 또 어떻게 된가 한번 찾아봤더니 그게 동일하게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독일의 심리학자 켈러의 그 침팬지 실험을 보게 되면 재밌는 게, 이 천장에 바나나를 달아놨어요. 처음에 원숭이가 이 바나나를 갖다 따보려고 노력을 했으나 전혀 따지지 않는 거야. 그래도 도저히 키가 닿지 않으니까, 손이 닿지 않으니까, 그래갔더니 이 원숭이가 참 재밌는 반응을 일으켰어요. 한쪽 구석에 가가지고 가만히 앉아서 바나나를 주시를 하는 거야. 가만히. 그러더니 갑자기 가까이 다가와서 이렇게 박스를 모으는 거예요. 박스를 모아서 자기 키를 끌어올리죠. 그러고서는 어떻게 한다? 바나나를 따는데 성공을 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더 통찰학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 문제를 갖다가 자기가 가졌던 정보를, 이 원숭이가 구석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뭘 받겠어요? 저 바나나, 그리고 주변에 박스,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 그러면서 처음에 뛰었다 아무래도 손을 안 닿은 거예요. 저 박스를 이용해서 저 바나나를 딴다라는 것을 갖다가
스스로 재구성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소위 인간으로 얘기한다면 지식들을 재구성하고 재구조화해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걸 통찰학습 이론이라고 보게 되는데,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게 두 줄 이론이라는 건데, 이 줄과 줄을 연결하는 거죠. 도저히 이 줄과 줄을 연결하는 방법, 딴 건 없어요. 그냥 오직 손을 이용해서. 이런 실험을 많이 했었죠. 그렇지만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상황에 이 와중에 가위를 던져줬더니 어땠다? 가위 갖고 도저히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망치를 던져줬더니 그 줄과 줄을 연결을 합니다. 어떻게 연결하는지 알겠죠? 자, 이 망치를 한쪽 줄에다가 달고 왔다 갔다 하게 만들면 추처럼 망치를 추처럼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왔다 갔다. 그리고 이 본인은 이 한쪽에 다른 한쪽에 줄을 잡고 와서 이가 왔다 갔다 할 때 잡아가지고 연결을 시키면 되거든요. 가만히 있는 건 도저히 닿지가 않거든, 길이상. 그런데 가위를 던져줬을 땐 그러지 못한다라는 거죠. 즉 사람은 여기서부터 이제 하나의 또한 그 실수가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너무나 한 가지의 문제점, 기존의 실마리에 갇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즉 여기서 가위를 망치처럼 사용하는 생각을 해야 돼요. 즉 가위를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재구성을 해야 된다는 거죠. 가위도 망치처럼 망치와 같이 추처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지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죠. 그걸 통찰학습 이론이라고 하게 되는데,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똑같은 게 수학 문제가 됐든 뭐가 문제가 됐든 분명히 아는 문제고 풀었던 것 같은데 풀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풀리는 문제들, 이거 푸는 방법은 하나다. 어떤다? 한 30분만 산책하고 오라는 거죠. 자꾸 그런 식으로 연습을 해야 돼요. 뭔가가 거기 안에서 아까 같이 가위는 자르다라는 선입견에 쌓여 있게 되면 문제를 도저히 풀 수가 없다. 가위도 망치처럼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재구성을 할 수 있어야 될래. 그러려면 거기에 계속 책을 쳐다보고 문제를 쳐다보면 해결이 안 되고 잠깐 동안 휴식을 취하는 방법을 하는 것이 되게 좋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럴 때 우리는 인지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서는 이 인지주의 학습 이론의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게 정보처리 학습 이론인데, 이 정보처리 학습 이론은 컴퓨터가 인간 세상에 나타나면서부터 나왔던 이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학습자의 정보처리 과정은 마치 컴퓨터의 정보처리 과정과 동일하다. 그래서 정보처리 학습 이론이 되게 되는 거죠. 이런 정보처리는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식으로 되면 오감을 통해서 5가지 감각기관이 있죠. 시각, 청각 이런 식으로 이런 감각기관에서 눈, 코, 입, 피부, 귀 이런 5가지 감각기관 이걸 통해서 기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워킹 메모리라고도 불리는 쇼텀 메모리 단기 기억,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뇌 장기 기억이죠. 롱텀 메모리 장기 기억에 저장이 되고, 이런 정보 저장소 하나와 다음에 이제 정보 처리 과정, 정보의 이동입니다. 이렇게 정보 처리 과정과 정보 저장소로 해서 우리 정보 처리 구성 요소 2가지가 형성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정보 처리 과정은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식으로? 자극이 들어옵니다. 자극은 뭐죠? 곧 정보죠. 정보가 들어오면 감각기관을 통해서 감각기관을 통해서 감각의 기억에 잠깐 저장이 돼요. 이 기억에 저장되는 시간은 짧은 건 1초, 긴 건 4초. 일반적으로 시각이 좀 긴 편입니다. 그래서 다른 그 피부는 촉각 같은 경우는 한 1초 정도 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뭐 다 다르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감각 기억은 1초에서 4초 정도 기억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와중에 어텐션을 하는 거예요. 어텐션하는 건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거. 이런 어텐션, 나의 시선을 끌 만한 어떤 것들, 강도가 센 거가 되겠죠. 감각의 그 자극의 강도 같은 게. 그럼 어텐션을 되게 되면 쇼텀 메모리, 소위 얘기해서 우리 컴퓨터를 표현하면 램과 같은 거예요. 컴퓨터를 우리가 켜게 되면 램이 돌죠. 이 램 메모리가 여러분 좀 괜찮은 컴퓨터는 한 8기가 정도 되는, 8메가 정도 되는데, 요런 램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얘는 컴퓨터를 끄면 램에 저장된 거 다 사라지죠. 즉 이 램은 컴퓨터가 켜져 있을 때만 켜 있다. 저기 메모리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컴퓨터를 꺼버리게 되면 그 데이터는 날아가죠. 어디에다가 D 드라이브나 C 드라이브에 우리가 하드 디스크에 저장하지 않으면 다 날아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 인간도 그 어텐션을 하게 되면 우리 뇌에서 쇼텀 메모리를 잠깐 동안 기억하는 장치가 있어요. 이걸 한편으로 워킹 메모리라고 해요. 그 워킹 메모리가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잠깐 동안 길게는 몇 시간, 짧게는 몇 분 정도가 돌아가게 되는데 이 기억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무슨 반응을 일으키냐? 잃어버리기도 하고 반응을 해가지고 장기 기억으로 마치 컴퓨터의 드라이브 쪽으로 넘기듯이 장기 기억으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리고서는 이 장기 기억에 넘어가 있는 걸 갖다가 다시 우리가 꺼내오는 과정을 합니다. 꺼내오지 못하면 망각이 되는 거죠. 인출이 실패가 되는 거죠. 그래서 기억이 안 난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 장기 기억엔 들어가 있어요. 그걸 꺼내오지 못한다는 거죠. 비교적 우리가 공부를 조금 잘한다고 하는 친구들, 뭐 공부 잘한다라는 표현보다도 뭐라 그럴까요? 시험을 잘 보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이 장기에 비해서 꺼내는 걸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꺼내기 편하게 위해서 뭐 어떡하냐? 시연을 되게 많이 해야 돼요. 시연이 뭐냐면 이 작동 쇼트 메모리에서 장기 기억에서 저장하게 되고 또 저장해서 잘 꺼내는 작업을 해주는 게 시연이거든. 시연이라는 것은 반복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꾸 반복. 그래서 왜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나 이렇게 보게 되면 시험 공부를 하려면 계속 수학 같은 경우 특히 반복적으로 쓰고 풀고 하는 이유들이 왜? 롱텀 메모리, 장기 기억에 집어넣기 위한 한 과정입니다. 근데 그것이 잘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모두 잘 된다. 인출도 잘 돼요. 인출이 안 되면 뭐다? 망각이 되는 거죠. 자료들을 꺼내는 것이 실패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정보처리 학습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컴퓨터의 과정과 거의 유사하다. 그래서 컴퓨터의 출현과 나온 동시에 나온 어떤 정보처리 학습 이론이 이런 게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행동주의 이론과 인지주의 이론의 차이점은 뭐냐면 피드백이 있냐 없냐라는 그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것도 긍정적인 피드백. 행동주의 학습 이론은 어떤 자극에 수동적으로 좀 반응하는 반면 인지주의 이론은 기존의 지식을 재조직하고 능동하는 거거든요. 자, 기존의 지식을 재조직을 한다는 건 내가 어떤 경험에 의해서 어떤 학습을 하는 과정에 의해서 지식들을 재배열을 하고 재조직을 하고 재구성을 하는 거거든요. 그건 누가 한다? 나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능동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지식 자체가 다 학습이 되고 지식의 변화가 재구조하고 재조직하는 이런 변화가 결국은 행동의 변화를 일으키게 된다라고 보는 거죠. 이런 게 이제 바로 행동주의 이론과 인지주의 학습 이론이 강하다. 차이점이 이런 차이점이 있다라고 보시게 되고, 그다음에 인지주의 학습 이론 또 하나 특징은 내적 동기예요. 행동주의는 뭐예요? 대부분이 외적 동기다라는 거죠. 주변의 환경에서 주변 환경에 자극을 준 거잖아요. 자극을 주고 그리고 반응이 났잖아. 그래서 SR 이론이라고 하잖아요. 자극과 반응 이론. 그게 행동주의 이론이라고 제가 첫 시간에 얘기를 했죠. 그래서 외적인 주변의 환경이 자극을 준 거거든. 그래서 외적 강하다. 동기는. 그러나 인지주의 학습 이론은 내적 동기가 강하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행동주의 이론과 인지주의 이론은 가장 큰 것은 어떤 긍정적인 피드백이 작용하느냐 안 하느냐. 그러므로 인해서 인지주의는 능동적이고 내적 동기에서 이루어지는 학습 이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래서 이런 인지주의 이론을 가지고 마케팅 전략을 펼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첨가죠. 첨가. 지식을 갖다 하나의 첨부를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첨가니까 기존의 지식 구조에 새로운 지식이나 새로운 신념은 제가 태도의 구성 요소에서도 주관적 지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런 신념의 그 새로운 지식에 새로운 신념을 덧붙이는 거, 그거 첨가. 그래서 마케팅 그 전략 중에 이런 것을 많이 사용하죠. 예를 들자면 입에 배 있죠. 바카스 하면 딱 떠오르는 게 여러분 뭐예요? 피로 회복이죠. 그래서 피로 회복엔 바카스디. 이런 식으로 아예 차라리 바카스는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코카콜라도 뭐예요? 대부분이 갈증이죠. 운동을 막 끝나고 그 갈증을 느꼈을 때 그러한 그 광고를 많이 이미지를 사용한다. 그래서 갈증인 코카콜라 같은 이런 식으로 그 연상의 법칙을 해서 연상을 현상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건 이거다라고 아예 새로운 지식을 집어넣는 거죠. 사실 피로 회복에 쓰이는 건 바카스만 있는 게 아니잖아. 되게 많잖아. 피로 회복을 하는 것은. 그렇지만 피로 회복 바카스를 얘한테 연상시킬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첨가를 해준 거. 하나의 지식처럼. 지식같이 새로운 신념처럼 피로회복 바카스 이렇게 돼버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특징적인 게 뭐냐면 저관여 제품에 효과적이다. 저관여 제품에 어떤 바로 연상이 될 수 있게 아주 복합적이고 이런 건 맞지 않는 거죠. 그냥 하나의 지식으로서 자리에 앉게 되는 거냐. 저관여 제품에 아주 효과적인 마케팅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 마케팅이 뭐죠? 바카스는 그걸 많이 풀잖아요. 무슨 회복은 피로 회복부터 아예 바카스가
피로 회복이 곧 뭐다? 바카스라고 적는 거죠. 희망 메시지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가장 좋은 시간대가 언제야? 우리가 가장 하루 중에 피로할 때가 언제죠? 사실은 점심 먹고 좀 지나서 일을 어느 정도 하다가 지나는 3시에서부터 한 5시 사이 가장 피로하거든. 그때 광고를 가장 많이 하는 것이 바카스 광고예요. 그래서 애정 회복은 피로 회복부터 이런 식으로. 그래서 나가 나 자신한테 바카스를 사줬다라는 희망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런 식으로 광고를 해나가는 게 이제 그 바카스가 저기 마케팅 전략이다. 인지주의 학습 이론의 첨가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으로서는 이제 마케팅 전략의 조율이라는 거죠. 요거는 아까 첨가는 새로운 지식이 첨가가 된 거잖아. 그러나 요거는 튜닝력입니다. 새로운 지식이 추척되면서 지식의 구조가 변화가 된 거예요. 어떤 새로운 지식이 첨가된 게 아니라 기존에 있던 지식이 일부가 변화가 되면서 새로운 의미를 갖는 구조로 바꾼 거야. 그죠? 그러니까 첨가는 뭔가가 새로운 게 하나가 올라간 토핑이 올라갔지 딱 올라갔지만 요 조율은 뭐냐면 아예 이제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되는 구조로 일반화되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요건 이제 조율이라 그래. 조율. 요 조율을 이용한 마케팅 전략이다. 대표적인 것이 이게 메리어트 호텔이에요. 메리어트 호텔 같은 거는 원래는 뭐였냐면 이게 비즈니스 호텔이 아니었거든. 그냥 럭셔리 호텔이었는데 이 메리어트 호텔이 어떤 컨벤션 센터라든가 비즈니스 하는 어떤 트레이드 쇼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비즈니스 센터 소위해서 팩스를 보낸다든가 뭐 스캔을 뜬다든가 컴퓨터 이메일을 보낸다든가 이런 비즈니스 센터의 그 비즈니스 센터들이 비즈니스맨들이 선호하는 그 편익을 갖다 기능을 많이 강화시키면서 인터내셔널이라는 모토를 달고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호텔로서 아예 소비자들한테 호텔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인식시켜줬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을. 그래서 메리호텔에 오시게 되면 여러분이 비즈니스 하는 데서 전혀 불편함이 없다라는 걸 갖다 완전히 해주는 거죠. 그래서 메리호트 호텔의 특징을 보게 되면 일반적으로 접근성이 뛰어나고 교통을 이용하기 편하고 각종의 모든 비즈니스를 갖다가 이용하는 게 상당히 편리하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그것은 메리어트 인터내셔널이라는 말이다 라고 인터내셔널을 붙여가면서 이렇게 비즈니스 세계 최고의 비즈니스 호텔로 자리 잡게 됐죠. 그래서 호텔 자체를 조율을 한 거예요. 기존의 호텔에서 이미지를 탈바꿈한 거죠. 다르게 표현하면 완전히 포지셔닝을 바꿔버린 거죠. 소비자들 마음속에. 다음에 이제 재구조화죠. 기존의 첨가나 조율과는 달리 지식 구조 개체를 개편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외식 소비자들한테는 이런 게 있어요. 레스토랑 브랜드라는 게 AW라든가 KFC, 피자, 타코벨, 롱존스 실버 같은 것들이 이 음식의 종류에 따라서 각각의 지식 구조가 따로따로 돼 있죠. 지금 현재 예를 들자면 패스트푸드 정해놨잖아요. 어떤 패밀리 레스토랑, 그쵸? 그 다음에 이탈리안 레스토랑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음식의 종류에 따라 각각 별개의 지식 구조를 만들어낸다는 거죠. 요게 이제 재구조화하는 거죠. 거기에 맞게 예전에 그냥 음식점에서 이제 다 그걸 세부적으로 좀 더 디테일하게 정교화했다라는 표현도 좀 맞을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이제 아예 마케팅 전략. 그래서 똑같은 그 외식이라 그래도 음식의 종류가 다 전문화시키면서 다른 지식 구조를 갖다가 형성시키게 하는 전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인지주의 학습 이론의 그 학습 이론에 있어서 행동주의 학습 이론, 두 번째 인지주의 학습 이론, 세 번째는 이제 대리 학습 이론이에요. 요거는 이제 뭐냐면 그동안의 학습은 뭐냐, 경험, 그게 직접적인 경험이냐, 간접적인 경험이냐, 어떤 지식이라든가 이런 정보들이라든가 이런 거였는데 대리 학습 이론은 관찰 이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관찰 이론, 혹은 사회 학습 이론. 내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어떤 모델한테 배우는 거죠. 그 모델들을 관찰을 하기 때문에 또 관찰학습 이론이라고 표현을 하게 돼요. 그래서 대리학습 이론 하게 되면 반두라라는 심리학자를 꺼내게 되는데 이건 이제 뭐냐면 이 대리학습은 직접적인 경험을 하지 않는 거예요. 아예 타인이 경험하는 것을 관찰하는 거죠. 관찰하면서 내가 학습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그대로 따라한다. 모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방금 제가 보여드렸던 이 이미지처럼, 자, 옆에 있는 딸 이쁘죠? 귀엽고 엄마가 하는데 고스란히 따라들 하고 있는 이 모습을 봐보세요. 정말 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반두라의 실험을 보게 되면 뭐가 있냐, 이 반두라 인형 있잖아요. 넘어뜨려도 다시 일어나는, 마치 오뚜기처럼 선생님이 아들 앞에서 이렇게 애들 앞에서 막 반두라 인형을 발로 뻥뻥 차고 집어던지고 난리를 쳐요. 근데 그 애들
A반은 이렇게 했단 말이야. 근데 B반은 너무나 사랑스럽게 항상 가면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뭐 말도 이쁘게 해주고 막 이런 식으로 했다면서 A반 B반에서 이 A반 B반을 각각 데리고 밖에 나가서 가요. 일부러 이 반두라 인형 앞을 지나갑니다. 그랬더니 A반 애들은 다 어떻게 한다? 아래 반응처럼 보이는 거야. 발로 차고 뻥뻥 차고 집어 던지고 깨물고. 근데 B반 아이들은 그 반두라 인형을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가서 뽀뽀하고 안아주고 막 이러는 거죠. A반 애들하고 B반 애가 확실히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걸 누구한테 배웠다? 선생님한테 배운 거예요. 선생님이 애들의 모델이 된 거죠. 요게 대리학습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대리학습, 그 관찰학습이라고 불리는 이 대리학습에 네 가지 조건이 있는데, 첫째, 어텐션이 된다. 타인 행동을 주의 깊게 살펴본다. 그리고 그걸 갖다가 메모리 시키죠. 기억하고 저장을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내가 연습을 해요. 집에서. 여러분들 케이팝 스타들 뭐 노래 부르고 뭐 하면 다 연습하잖아 집에서. 응? 그렇게 자꾸 연습을 하고 거울 보면서 관찰하고 비교도 해본다. 제대로 실행을 했는 건지 안 한 건지. 그러다가 그거를 내가 실행을 해야 될 동기가 생기는데, 아까 같이 반두라를 만날 일이 생긴가 길거리 가다가, 그러면 바로 실행을 하고 돼. 요럼으로써 우리는 뭘 한다? 학습이 이루어진 거예요. 응? 이게 이제 학습 과정이 된 거야. 주의를 했다고, 그 모델에 대해서 주의를 줬다고 기억하고 저장을 해놨다가 집에서 연습도 한두 번 해보다가 그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는 동기가 생기면 직접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이제 요 전체적인 진행의 학습이 과정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대리학습 이론의 큰 적이다 보시면 되는데, 이 대리학습 이론을 보게 되면 유형이 있어요. 세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가 공개적 모델링, 둘째가 비공개적 모델링, 셋째가 언어적 모델링. 이 세 가지가 있는 거죠. 공개적은 타인의 모델 관찰을 통해서 자신의 행동 변화를 시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BTS가 동해안의 강릉역에서 사진을 찍었죠. 그랬더니 바로 관광객들이 달려가가지고 인증샷 하죠. 요것이 이제 가서 공개적 모델링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개적 모델링에 의해서 우리가 광고라기보다는 그 공익적 광고, 공익 광고가 또 있죠. 뭐죠? 음주운전 사고 폐해를 일부러 시각적으로 보여주죠. 이것은 바로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어떤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한 거잖아요. 더군다나 그러한 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잘하는 게 뭐죠? 담배죠. 흡연의 폐해를 갖다가 여러분들 담배에다가 이걸 달아놓는 이유들이 뭐냐, 이게 다 공개적 모델링을 하기 위한 거예요. 담배를 피면 이러니까 앞으로 하지 마라, 이런 경고를 보내주는 거죠. 이러한 것이 이제 공개적 모델링을 이용한 어떤 광고다. 공익적 광고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죠. 다음 두 번째 비공개적 모델링이에요. 요거는 이제 상상하도록 하는 거야. 상상. 즉 비공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라디오에서 파도 소리가 들린다, 음료수가 마시는 소리가 난다. 그럼 저 음료수가 내가 먹고 싶구나, 파도 소리 들리면 놀러 가고 싶구나, 거기 가고 싶게 만드는 이런 현상이 하게 되죠. 그래서 라디오 광고들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예전엔 보이스 오버라는 것이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보이스 오버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광고를 하게 될 경우 어떤 식으로 하게 됐냐면은 목소리 좋은 성우들이 더빙을 하는 게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지금은 오히려 스타들의 목소리를 직접 살려가지고 하죠. 그래서 요즘에는 어린아이들 하게 되는 그 애니메이션 이런 것도 대부분이 뭐냐, 예전에 성우들이 다 더빙하던 것들을 이제는 스타들의 목소리가 직접 출연하게 되는, 그래서 그걸 따라오게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호기심을 갖게 하는, 인기가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니까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비공개적 모델링이에요. 직접 보이지는 않아, 눈에 띄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귀로만 듣게 하는, 그래서 상상을 하게 만들어서 상상해서 그 욕구를 자극시키는 거죠. 다음으로서는 이제 언어적 모델링이죠. 이 언어적 모델링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한 걸 따라하게 만드는 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뭐냐면 수재민돕기나 후원금이에요. 자, 후원금, 오늘은 누구 어디에서 이런 얼마의 후원금을 냈습니다. 오늘은 어디에서 A라는 곳에서 100만 원의 후원금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디에서 50만 원의 후원금을 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 나도 후원금을 내야 되는구나. 혹은 TV나 이런 데서 오늘은 누구가 홍길동이가 어디 수지에 난 곳에 가서 이런 식으로 도와줬다는 걸 보여주는 것. 그럼 내가 이걸 해야 된다라는 어떠한 그런 살짝 압박감이 온다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그런 걸 알려주게 되면서 그걸 따라하게 하는, 이런 것이 이제 언어적 모델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리학습의 유형은 이렇게 공개적 모델링과 비공개적 모델링, 그리고 언어적 모델링이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 모델링에 그 영향을 미치는
대리학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도대체 뭐가 있냐? 대리항공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뭐가 있을까? 이렇게 살펴봤더니 뭐다? 모델의 특성이 중요하죠. 모델의 특성. 아무리 생각해도 당연하겠죠. 모델에 그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모델이 전문성, 신뢰성 당연하겠죠. 그래서 전달자의 매력이 어떤 그게 신체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그리고 그 사람이 그 모델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이 있어야겠고 그 다음에 그게 아니면 차라리 소비자하고 뭐가 있어야 된다? 유사성이라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학자나 같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모델이 되거나 어떤 매력이 있는 유명한 스타들이 모델이 되거나 아니면 유사한 친숙한 주부가 모델이 되거나 이게 다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소비자하고나 제품이나 서비스하고 유사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품 자체가 되게 신선한 거다, 처음 쓰는 거다 이런 프레시한 느낌을 주게 되면 대학생들이 모델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 거고 어떤 소비자 제품이 어떤 살림 도구라든가 주부들이 사용한다 그러면 차라리 주부가 모델이 되는 것이 바로 보다 유사성을 이용한 모델입니다. 유사한 모델을 이용한 대리학습을 바탕으로 한 광고다 보시면 되죠. 전문성은 당연히 학자를 이용하는 것도 당연히 그런 거다 보시면 되죠. 그럼 그 또한 그 학습사의 특성이 또 중요해요. 이 의존성이 높은 사람, 누구한테 기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효과가 당연히 크겠죠. 이 대리학습의 효과는. 그리고 자신감, 자아 존중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당연히 효과가 크죠. 결국엔 낮으니까 뭐예요? 의존한다는 거다. 주변의 의견에, 주변의 어드바이스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 다음에 이제 경험에 따른 만족이 클수록 당연히 거기에 또 따라가겠죠. 그 경험, 그 모델에 따라서 모델을 내가 따라했었던 어떤 모방했었던 그 만족이 클수록 그런 식으로 이제 학습자의 특성이 있을 때의 영향력이 되게 크다. 그리고 이제 모델하다는 행동이 주의 깊고 생동적일 때 또렷이 생생하다 이거죠. 뚜렷하고 진실적이면 더더욱 효과는 클수록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리학습의 영향 이론은 일단 우선적으로 모델이 전문성이냐 얼마나 유사성이 있느냐 어떤 신선하냐 이것이 상당히 진실성을 담고 있느냐가 상당히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리학습 이론의 그 마케팅 전략은 결국은 이제 스타 마케팅을 이용한 것들이 태반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TV에서 더군다나 TV에서 하게 되는 이렇게 꽃보다 청춘이라든가 꽃보다 할배라든가 이런 데서 하게 되는 아이슬란드 어떤 크로아티아 이런 것이 그 관광 산업에 있어서 상당히 크게 한때 회자가 됐었던 정말 이건 나오자마자 비행기가 여기 다 가는 비행기들 다 직항이 없었어요. 그러나 여기에 대한 문의는 폭죽을 했거든요. 가고 싶어가지고. 네, 이 사람들이 따라했었던 자기도 따라가고 싶거든. 그 길을 가고 싶거든. 그런 상품들. 더군다나 가장 심한 건 뭐죠? 여전히 아주 인기 있는 이 먹방, 식도락 여행. 여기는 한번 이런 데 나오게 되면 거기가 어딘지 네이버에 N방송, D방송, G방송 다 뒤져가지고 결국엔 주소 찾아가지고 가서 인증샷 찍고 오죠. 그게 맛있다 맛없다는 두 번째 문제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대리학습의 결과들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마케팅 전략들 상당히 많이 펼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수업 들으시면 고생하셨고요. 다기의 그 출석 과제를 좀 풀어보시고 오늘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째가 태도의 변화를 시킬 수 있는 요인 중에 하나가 학습인데, 그렇죠? 태도 변화하는 건 요인 하나의 학습인데, 이 학습의 태도와 어떤 요소가 이 학습은 태도의 어떤 요소를 변화시키는 것인지, 뭘 변화시킨다 그랬죠? 태도의 구성 요소가 한 3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 중에 뭘 변화시키는 건지 좀 여러분이 써서 주시면 될 것 같고, 학습 이론을 대표하는 이론 3가지가 있다 그랬죠. 첫 교시에서 지금까지 계속 살펴봤는데 적어주시고, 다음에 이제 그 행동주의 이론이죠. 가장 대표적인 행동주의 이론의 그 고전적 학습 이론과 수단적 학습 이론. 요것이 대표적인 차이는 뭔지 좀 알고 주시면 되고, 그 차이를 점을 써서 주시면 되고, 네 번째 문제 해결 과정으로 유기체가 주어진 문제를 전체적으로 이해 분석하고 재구성 혹은 재구조함으로써 생기는 인지구조의 변화 과정을 거쳐서 학습하는 이론이 뭔가. 되게 문제가 기네. 답은 되게 짧죠. 쓰시면 될 것 같고, 다음에 인지주의 학습 이론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키워드는 과연 뭘까요? 제가 빨간색으로까지 표시한 것 같은데 그거 작성해가지고 오늘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제 강의 들으시고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